체력 저하가 심각하게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정글쌤 도서관과 함께하는 우리 시대 최고의 작가 이기호 작가님과의 북토크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남동균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곳 화정글쌤 도서관에서는 지난달부터 이기호 작가님의 앞에 보이시는 이 소설 누구에게나 친절한 교회 오빠 강민호, 이 작품집에 실린 7편의 단편 소설을 매주 수요일 날 저희가 깊이 읽어가는 수업을 운영을 했었는데요. 바로 그 책의 저자 이기호 작가님을 직접 모시고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맞았는지 아니면 저희가 모자란 부분도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는 깊은 이야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호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소설 쓰는 이기호라고 하고요. 지금은 전라도 광주에서 살고 있고 그쪽에 있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해는 한 2번 정도 방문했었는데 대부분 독자들을 만나기 위한 목적이었고요. 오늘도 이렇게 초대해 주셔가지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오게 됐습니다. 재주 없는 말솜씨지만 선생님 질문에 충실히 대답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그 꿈결 위를 걷는 듯한 포근함이 느껴집니다. 정말로 이 작품집 표제작 누구에게나 친절한 교회 오빠 같은 그런 느낌 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작품집 제목 자체가 한국 현대 순문학에서 볼 수 없는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힙한 어떤 그런 제목이지 않나 싶은데, 그리고 이 표지도 보시면 노란색 커버에 아이스크림 콘에 위에 선인장이 올라와 있는 구도를 띠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함축한다고 할 수 있죠. 이 작품집을 다 읽고 나면 이 그림이 의미하는 바를 나름대로 이해할 수 있는 지점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첫 번째 질문, 이 작품집이 어떤 작품인지 간단히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작가들은 이렇게 한 몇 년 동안 문예지나 기타 다른 잡지에 발표한 소설들을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소설집으로 내는 게 한국 문학의 어떤 전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4번째 제 소설집인데 주로 썼던 기간은 2014년부터 2016년 겨울 이 사이에 집중적으로 썼던 소설들이었고요. 사실 3번째 소설집인 김 박사는 누구인가라는 작품집을 내고 나서 작가는 좀 소설집을 한 번씩 낼 때마다 조금 자기 생각이 조금 변하기도 하고 혹은 관심사가 또 다른 쪽으로 쏠리기도 하는데요. 소설을 쓸 때는 좀 몰랐는데 내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라는 것들을 좀 깨닫기도 했습니다. 조금 애둘러서 말씀을 더 드리자면, 그러니까 썼던 그 시기라는 게 2014년부터 2016년 혹은 그 시기라면 제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약간 민주적인 지점들이 좀 후퇴한 우리 어떤 정치적인 지점에서 박근혜 대통령 시절이었는데 어떤 그런 그 시대의 공기를 좀 느끼면서 거기에서 좀 좌절하기도 하고 조금 제 스스로 좀 수치나 혹은 모욕 같은 것들을 느끼고 그것들이 과연 무엇일까 그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좀 고민하면서 썼던 소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쓸 때 당시에는 그렇게까지 막 정확하게 느낀 것들은 아니고 쓰고 나서 좀 퇴고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느꼈던 소설집이기도 합니다. 예. 이 소설집은 이제 부끄러움이라는 어떤 대표적 감정을 주제로
이제 다양한 서사에서 또 다양한 층위에서 소화하는 작품집입니다. 이른바 이제 콘셉트 작품집을 할 만한데, 아까 작가님이 말씀하시다시피 문예지에 발표한 어떤 개별적 단편 소설들 취합해서 하나의 단편집으로 만들어내는 게 좀 트렌드라면, 보통 생각하는 지점들, 다루고자 하는 주제들이 서로 이제 다양한데, 여기에 묶인 것들은 거의 아까 말씀드린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으로 딱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소설들이군요. 그래서 조금 신선했고, 이 시기에 이제 무엇이 작가님에게 이 주제에 천착하도록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 탐구가 완료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덧붙여서 말씀해 주십시오. 소설이 일반 뭐 사회학이나 인류학이나 혹은 뭐 정치학이나 뭐 이쪽하고 좀 다른 것은요. 어떻게 뭔가 어떤 주제적인 측면을 딱 정하고 그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는 어떤 지점으로 논리를 세우거나 혹은 자기의 어떤 이론을 이렇게 밀어붙이거나 뭐 이런 거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내가 이러한 것들을 한번 써봐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쓰더라도 제 뜻대로 안 되는 경우들을 너무 많이 경험합니다. 오히려 저는 이제는 그런 일들이 제가 소설 쓰는 거에 매력을 느끼고 있거든요.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내가 이 인물들은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야지 라고 생각하고 철저히 준비한다고 생각하면서 소설을 처음 시작하지만 항상 결론은 다른 쪽으로 가 있어요. 제가 미처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향으로. 그래서 여기 있는 소설들 또한 마찬가지로 그랬는데 이게 아마 작가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시대와 정반대로 가거나 혹은 시대와 상관없이 어떤 예술론을 불살른다거나 그런 게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들을 좀 많이 느끼게 해준 소설집이었어요. 아주 크게 작동한 이 소설집 쓸 때 크게 작동한 저에게 큰 영향을 줬던 사회적 사건은 역시 세월호였습니다. 뭐 다른 데서도 좀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지금 전라도 광주에 살다 보니까 처음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유가족들이 팽목항에 오셨는데 서울에 있는 이제 신문 기자들, 알고 지내던 신문 기자들이 그래도 서울보다는 광주에 사는 제가 가까우니까 너 가서 거기 가서 르포로 좀만 두 편만 글을 좀 써주면 안 되겠냐 부탁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정말 가기가 싫은데도 한 번 거절하고 한 번은 또 아주 친한 기자한테 부탁을 받아서 일단 알았다고 승낙을 하고 거길 갔는데 결국은 쓰지는 못했는데 그 쓰지 못하게 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거기 제 후배 작가들이 거기 모여 있었어요. 근데 이분들은 저처럼 무슨 일거리를 받아서 온 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순수하게 이 슬픔 그리고 이 아픔을 함께 하자는 마음으로 내려오신 분들인 거죠. 거기에서 이제 심한 제가 스스로 부끄러움 같은 것들을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부끄러움들이라는 것은 여기 그래서 어쩌면 저로 표상되는 인물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제 부끄러움에 대한 일종의 해부학 같은 느낌으로도 쓰기도 했고요. 그것들을 정확하게 어떤 이론 아래 이렇게 묶으려는 생각은 하진 않았고요. 그렇게 해서 쓰여진 소설들이었던 것 같아요. 예. 이 책의 이제 7편의 단편은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목에 전부 사람 이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사람 이름을 내세웠다는 것은 이 주제를 꼭 인간을 다루겠다. 그런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읽어도 될는지요? 그것도 있고요. 사실은 왜 위대한 소설들의 그 제목들은 대부분 사람 이름입니다. 위대한 개츠비,
안나 까르니나. 안나 까르니나 까라마조프네 형제들. 그래서 나도 좀 위대한 소설을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소설은 위대하지 않지만 제목이라도 좀 위대해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로 하기도 했고요. 이건 이제 좀 농담스럽기도 한데요. 어쨌든 저는 소설은 뭐 다른 어떤 정의도 많이 있겠지만 이게 일종의 캐릭터고, 소설이란 즉 캐릭터고, 어떤 예외적인 캐릭터들을 창출해낼 수만 있다면, 그래서 실존하지는 않지만 이런 사람이 우리 곁에도 있을 수 있겠구나 라고 독자들이 알 수만 있다면, 저는 그 소설은 굉장히 매력적인 소설이 될 거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지향하는 바도 이 제 소설을 읽고 어떤 뭐 사회학적인 깨달음 혹은 뭐 철학적인 질문 뭐 이런 거보다도 이 인물은 정말 잊혀지지가 않는구나. 그리고 이 인물은 계속 살아서 숨 쉬는 것 같구나. 뭐 이런 느낌을 줄 수만 있다면 저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소설이 후지면 어떡하지? 소설이 후지면 제목이라도 계속 인상적으로 좀 남았으면 좋겠다라는 미련한 생각으로 그렇게 제목을 좀 졌습니다. 예. 그 말씀하신 그 인물이 기억에 남았으면 좋겠다. 뭐 그런 차원의 말씀들. 지금 저희가 이 책을 2달간 읽어 나가면서 수업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전부 이구동성으로 그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겪었던 자기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있는 인물도 있지만 상식을 벗어난 인물들의 세계들도 많이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좀 이런 사람도 있구나 이해하면서 이제 머릿속에 담고 있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됐다고 말씀을 하셔서 충분히 그 지점은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수업을 들으신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책을 읽으신 전국의 많은 독자분들도 그러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잠깐 그러면 그럼 이거는 이제 다른 질문이긴 한데, 제가 피에르 바야르 아시죠? 읽지 않는 책에 대해 말하는 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상당히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 작가와의 어떤 북토크를 할 때 진행자도 이 책을 읽었긴 읽었는데 인간 기억의 어떤 불안정성을 이야기하는 부분이죠. 완전히 내가 이걸 읽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냐? 그래서 어떤 뼈대라든지 몇몇 인물들의 이름 정도만 기억나는 상태에서 이제 북토크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작가님들도 이걸 썼지만 분명히 우리 가수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무수한 곡을 많이 발표한 사람들은 어떤 노래들은 기억 속에서 잊혀지기도 한다고, 가사에서. 그래서 분명히 자신이 창조한 세계지만 북토크를 할 때, 이야기를 나눌 때 서로 의심을 한다고 해요. 진행자는 자신이 이해한 방식으로 일단 던지고 보고, 작가님은 내가 진짜 내가 저런 소설을 썼었나?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근데 어느 순간 이야기하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난 저렇게 쓴 적 없는데? 그렇게 하면서 종국에는 서로를 불신하는 지경까지 가는 그런 어떤 이야기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점에서 한번 궁금한 게, 작가님은 이 책을 비롯해서 이때까지 쓰신 서사들 완벽하게 다 기억이 나시고 이해를 하시는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다른 작가들은 물론 이제 자기 작품들을 계속해서 개작하는 작가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뭔가 찜찜한 기분이 나고, 또 소설을 바라보는 시선 혹은 인간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 사람이 나이 먹어가면서 좀 변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미 세상에 내놓은 소설이라 할지라도 개작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그렇지 않은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저는 책을 내면 제 책을 쳐다보질 않습니다. 사실은 절대 쳐다보지 않고, 2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볼 때마다, 예전에 이제 처음 책을 냈을 때는 한 1, 2년 지나고 나서 그 책을 다시 들여다보니까 너무 창피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독자들은 잘 모르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겠지만, 아까 가수들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저 가수가 어느 부분에서 실수한지 잘 모를 때도 좀 있지만, 그 가수분들은 명확하게 아시잖아요. 자기가 어떤 부분에서 실수를 하고 박자를 놓치고 뭐 이렇게 했다는 부분들을. 근데 작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어떤 이 문장이 좀 거칠구나, 혹은
아, 여기선 좀 한번 쉬어줬어야 됐구나. 뭐 이런 감정을 느끼는데 그게 너무 많으니까 책을 볼 때마다 아, 그러면 이거 전면 수정을 하고 전면 개작을 해야 되는데 그건 너무 힘이 많이 드는 일이고 좀 걱정되는 일이어서 일단 쳐다를 안 보기 시작했고요. 또 하나의 이유는요. 책을 다시 바라보고 또 자기가 써낸 어떤 세계들을 다시 계속 보면 그 세계에 자꾸 안주할 것 같은 좀 두려움이 있습니다. 뭐 어줍지 않게 책을 냈는데 저는 그래도 제 책이 많이 나가진 않지만 그래도 한국 소설 중에서는 그래도 좀 10,000권 정도 나가는 작가거든요. 굉장히 소중한 작가입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 작가들이 3,000권 초판 찍는데 3,000권이 잘 안 나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운이 좋아서 10,000권 정도 나가다 보니까 그러면 뭔가 새로운 변화를 하지 말고 요거와 비슷한 톤으로 혹은 요거와 비슷한 주제로 계속 써나가면 독자들한테 이 정도 또 좋아해 주시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먹을 때도 있어요. 작가인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단편 소설 쓸 때는 이전 것들에 대한 되풀이를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쳐다보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이건 또 아주 현실적인 이유인데 제가 뭐 선생님들은 그냥 이렇게 책을 보시지만 독자분들은 저희는 이 책을 내기 전까지는 한 30번을 넘게 고쳐요. 퇴고 과정을 거칩니다. 뭐 출판사 직원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너무 오랫동안 퇴고의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마지막 퇴고할 때쯤 되면 제 원고를 보면서 정말 토가 나올 정도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보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확실히 소설이라는 것은 많이 고치면 고칠수록 처음 제 소설 이거 썼던 제 초고를 보면요. 정말 흑사병 수준의 어떤 문장들과 내용들이었어요. 근데 역시 많이 고치고 다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독자분들이 읽으시는 이 모양, 이 꼴이 그나마 된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죠. 안 봅니다. 예. 저희도 뭐 읽다가 수업을 진행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몇 번을 고친 것 같다. 충분히 이 지점에서는 이런 부분이 처음에는 없었을 것 같은데 나중에 또 추가된 듯한 느낌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만큼 여기에 어떤 작가님이 불면의 밤을 보냈던 그 시간들이 응축되어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계량화되진 않지만 그런 것들을 다 읽어내는 게 올바른 독자의 몫이라고 하겠죠. 그리고 아까 방금 말씀하신 고친다는 부분, 참 작가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제 자존심에 관한 부분이기도 하고, 뭐 그런 영화도 있지 않습니까? 지니어스, 토마스 울프가 나오는 영화인데, 자기가 쓴 저작에 대해서 이제 편집자가 이제 이건 아니야라고 할 때 이제 충돌하는 어떤 지점들, 그런 것들 처음에는 많이 겪으셨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한국 문학이 이상한 전통 중에 하나가요. 작가들을 굉장히 많이 존중해 주세요. 출판사에서. 이제 뭐, 제가 가르쳤던 제자들 중에선 영화 쪽에 가 있는 친구들도 많은데, 영화 쪽은 어쨌든 이 산업화되어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본의 힘들이 많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 펀딩하고 제작자의 입김이나 뭐 돈을 낸 사람들의 입김이 많이 들어가서 본래의 시나리오가 굉장히 많이 수정된 상황으로 작동을 하는 그런 뭐랄까요, 절차를 겪는데 소설은 거의 없어요. 작가가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하면 편집자들은 물론 그렇게 의견을 얘기하셔도 작가의 의견을 굉장히 많이 존중해 주십니다. 그 이유는 얘네들은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뭐 이렇게 고치든 저렇게 고치든 뭐 이렇게 뭐 이게 어떤 산업적 효과랄까 뭐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최대한 이 사람의 어떤 개성 혹은 예술론 뭐 이런 것들을 지켜주는 방향성으로 가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크게 의견 충돌이 있거나 뭐 의견 충돌이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 작가들을 존중해주는 쪽으로 여태까지 한국 소설들은 진행해 왔던 것 같아요. 물론 베스트셀러를 쓰겠다, 뭐 출판사에서도 베스트셀러를 내고 말겠어, 뭐 이런 의지로 충만했다면 그런 경우들이 좀 생길 수도 있겠지만 제가 만나본 한국 출판사들 편집부 직원분들은 베스트셀러에 대한 의지가 별로 없었어요. 그냥 좋은 작품을 만들자, 좋은 소설을 내보자, 뭐 이런 의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소설 쪽이 그나마 아직 때가 묻지 않았구나라는 생각들도 좀 많이 합니다. 예. 다음 질문은 작가님이 가장 당황하실 하실 것 같은 질문인데, 그래도 편하게 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소설집은 7편이 이제 전부 다 이제 약간 조금 젠체하는 말로 하면 윤리적 나르시시즘을 다루고 있습니다. 내가 타인보다 낫다고 여기는 마음, 내가 타인의 욕망의 기저를 속속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안다고 할 수 있는 오만한 마음, 그렇게 마음을 보여주면서 자기 스스로가 좀 우월하다, 이런 감정들을 보여주는 총체적 탐구 보고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윤리적 나르시시즘은 역설적으로 인간이 이제 불완전한 존재로서 완전성을 추구하는 어떤 인간의 민낯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뭐 종교적으로 소환하면 이제 신이 될 수 없지만 바벨탑을 쌓는 어떤 인간의 어떤 무모함처럼 그런 것들하고 연계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단도직입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인간은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그 인간이라고 하면 너무 이제 광범위하고 그 인간을 좀 좁혀서 그냥 저 개인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좀 이 소설을 썼던 것 같아요. 도대체 나란 인간은 왜 이러지? 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저 이제 학생들이나 독자분들을 만나거나 뭐 이럴 때 과연 우리 세계에서 소설이라는 것이 무슨 효용이 있지? 무슨 쓸모가 있기 때문에 소설을 쓰고 사람들한테 소설을 읽으라고 내가 얘기를 하지? 그때 가장 쉽게 하는 대답 혹은 그 제 안에 만들어 놓은 그 대답들은, 그래도 소설이라는 걸 읽으면 공감 능력 같은 것들이 커져. 그렇기 때문에 우린 너무 요새 공감 능력이 없으니까 소설을 좀 많이 읽어야 해. 라고 말을 하고 많이 다녔는데, 그럼 저는 작가다 보니까 작가는 쓰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읽는 존재이기도 하거든요. 누구보다도 소설을 많이 읽었는데, 그러면 나는 공감 능력이 굉장히 커야 되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아마 제 윤리적 나르시시즘 안에 놓여져 있는 제 상태였던 것 같아요. 나는 누구보다도 공감 능력이 크다 하고 오판하고 오해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가끔 우리 와이프가 저한테 하는 말을 저를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혀를 찢듯하면서 저게 정말 소설을 쓰는 사람이 맞나? 라는 뭐랄까요? 말을 할 때도 있고 생각이 읽힐 때도 있어요. 아까도 말씀하신,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세월호 사건이 터졌을 때 저를 아마 이제 그때가 어떤 그렇게 사건이 이렇게 어떤 사건이 갑자기 한 존재한테 다가오면 그 존재의 어떤 상태 같은 것들이 증명되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그런 것들이 숨겨져 있고 잠복해 있다가 어떤 사건이 오면서 그 존재가 어떤 인간인가, 어떤 상태인가가 이렇게 드러날 때가 있는데, 너무 슬펐죠. 그 사건이 터지고 나서. 특히나 저는 우리 둘째가 그 4월 16일생이에요. 그래가지고 해마다 돌아올 때마다 그때의 마음들이 계속 되살아나기도 하는데, 한 2달 정도 슬펐던 것 같아요. 세월호가 때문에.
그리고는 또 사는 일, 그리고 남들과 또 술 마시고,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고, 이런 일상의 것들을 계속 또 잊어버린 듯 진행해 나갔죠. 근데 제 동료 후배 작가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주 지속된 애도 작업들을 쭉 해 나갔어요. 스스로 생각하기에 왜 나의 공감의 유효 기간은 한 2달 정도인 거고, 왜 어떤 사람들은 저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록 계속 유효하고 현재 진행형인 것일까? 그것들에서 오는 의문들이 컸고, 그것들이 야기한 부끄러움이 컸던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이 소설을 쓰는 지배적인 정서가 됐던 것 같고, 그러면서 좀 그 공감에 대한 공부를 조금 하게 된 것 같고, 아마 총체적으로는 이 소설의 작가의 말을 쓸 때 그것들을 좀 더 직접적으로 제가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이 왜 그럴까는 잘 모르겠고요. 어떤 인간은 또 다르고 어떤 인간은 좀 다르고 하니까. 저러한 인간에 대해서 그것들을 좀 좁혀서 얘기해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윤리학적 나르시시즘도 갖고 있었고, 그것들로 타인을 바라봤고, 또 손쉽게 타인을 저의 경험에 비추어서 동일시해서 바라봤고, 그런 것들이 타인을 쉽게 공감한다고 착각하게 만들었고, 그런 실패의 기록, 그리고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쉽게 실패하고 쉽게 오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들 좀 정직하게 한번 소설화 시켜보자라는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인간이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말이 안 되는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사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사실은 질문 속에 답이 있습니다. 불완전한 존재가 어떻게 불완전한 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완전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소설 속에 참 잘 나타납니다. 저는 이제 채미지는 어디로에서는 물론 그 복장의 층위에 따라서 사람을 대하는 방식, 그런 부분도 충분히 느꼈고요. 그렇죠. 복장도 어떤 사람은 보험 설계사가 이제 작가님 만났을 때는 수트를 입고 완벽하게 정제된 뭔가 쓸모 있음의 세계에서 노는 사람. 근데 작가는 어떻게 보면 쓸모 없음의 세계에서 노는 사람이잖아요. 쓸모 있음의 세계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움츠러드는 마음. 그리고 나는 쓸모없는 일을 하는데 계속 쓸모 있음을 이제 질문하고 하는 부분. 그런 데서는 자기 혼자 올라오는 수치심, 뭔가 부끄러움을 느끼고. 근데 그 부끄러움을 이제 거기 나오는 이제 제임스 셔터넬이란 어떤 그 사람한테는 슬리퍼 신고 모자 쓰고 누가 봐도 이제 허름해 보이는 어떤 상을 볼 때, 아, 쟤는 나보다 못한 존재다. 그래서 이제 뭔가 심리적 우월감에 있다든지, 그리고 모든 사건이 해결된 다음에 돌아오면서, 그게 참 인상적이었어요. 광주 그 역에서 그 역전을 이제 배회하고 계신 어떤 이제 어르신이 계셨는데, 그 어르신이 이제 담배 꽁초를 이제 줍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갑자기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작가님에게 올 때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았는데 한 손에는 수화기를 들고 한 손에는 담배를 꺼내서 주는. 그 사람이 담배를 원하는지도 아는지도 모르는데 뭐 그런 장면도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노숙자 장면은 사실은 평론가들도 한 번도 주목해서 보지 않았던 장면이기도 합니다. 근데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나름대로 의미를 되게 많이 넣었던 그 장면이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꼼꼼하게 읽으셨구나. 그러니까 세상에는 이렇게 꼼꼼하게 읽는 독자분들이 많으시고, 그러기 때문에 작가들이 이런 만남을 가질 때 약간 긴장하게 되고 선연해지기도 하고, 돌아가서 자기가 작품을 쓸 때도 이런 경험들이 그 작가들을 조금 더 뭐랄까요?
좀 꼼꼼하게 만든다고 할까요? 뭐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지점은 사실은 저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복장에 대한 것들도 있고 복장을 어떤 자기의 경험에 비춰서 어떤 한 사람을 판단 내리는 방식으로 얘기한 것도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주목해주지 않았었습니다. 사실은 그 소설은 그렇게 해서 다른 것들 위주로 이제 많이 주목됐던 지점의 소설들이었죠. 그런데 그거를 쓸 때는 특히 좀 그런 것들이 좀 많았습니다. 실제로 제 소설책이 그 인터넷 중고나라에 많이 거래가 돼요. 근데 비싼 가격으로 거래되지는 않습니다. 비싼 가격으로는 거래되지 않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작가 좀 볼 때는 어떤 마음이 다른 작가들은 모르겠지만 기분이 묘해져요. 그러기도 하고 또 실제로 제 제자들이 중고 그 책에서 어떤 다른 작가가 누군가에게 줬던 그 사인본을 사와서 저한테 선생님 이거 보세요. 누가 사인한 건데 이거 팔아서 저 갖고 왔어요. 그런 경우들도 겪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작가가 나름대로 책을 낸다는 것은 자기의 분신을 내는 거기도 한데 저게 저렇게 대접받는 것들은 참 묘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썼는데 쓰면서도 또 한편으로 생각이 정리가 됐어요. 뭐라고 그게 그럴 수도 있지. 뭐 얼마나 대단한 분신이라고 저걸 생각할까라는 생각도 했고 각자의 사정들이 다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걸 근데 나는 이 소설 속 주인공은 왜 이렇게 부끄럽게 느끼기도 하고 모욕적으로 느끼기도 했고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이제 아마 제가 그 당시에 많이 생각했었던 것 같은데 이상하게 한국 사회는 자꾸 모욕과 수치를 좀 혼돈하는 어떤 그 메커니즘이 좀 돌아가는 것 같고 일부러 사람들을 자기 탓이 아닌데 마치 자기 탓하게 만드는 그 논리들이 자꾸 작동을 하게 만들어서 사람들 스스로를 좀 더 움츠러들게 만드는 그런 시대가 더 그때 제가 이 소설을 썼던 시대에 더 훨씬 더 많이 작동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지점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해보고 싶어서 소설을 쓰기도 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낱말들에 대해서도 주목하게 됩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수치, 부끄러움, 모욕감 어떻게 보면 이제 유사 계열의 단어들이라서 그냥 이 소설집을 보면 허투루 넘길 수 있는 지점들입니다. 근데 깊이 탐독하고 재독, 삼독을 할수록 각각의 감정들이 가리키는 속뜻이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독자들에게 환기시키겠다는 그 의도를 읽어야 되는지. 그게 물론 의도를 가지고 쓰긴 맞았습니다. 근데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참 놀라운 게요. 저는 분명히 이게 이 인물한테는 되게 모욕적으로 다가올 거야 라고 생각해서 서사적 플롯을 쏴가지고 쭉 가다 보면 단순히 다른 상황들까지 다 맞물려서 생각을 해보면 꼭 그럴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것들에서 그리고 또 다른 사정들도 다 이렇게 생각이 나게 돼서 제가 생각했던 수치와 모욕에서 좀 벗어나는 일들이 좀 많이 벌어지는 것 같았어요. 말하자면 단어는, 수치는 한편으로는 스스로 부끄럽게 생각하는 마음이나 스스로 자기가 타인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는 마음, 이런 데에서 발생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꼭 단어의 원뜻대로만 발생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모욕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제 소설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닌데요. 제가 좀 감명 깊게 읽거나 제가 좋아하는 소설들은 어떤 단어가 그 단어의 원뜻에서 미끄러져서
다른 쪽으로 좀 흘러가는 소설들 혹은 그 단어들을 조금 다른 쪽으로 해석 가능하게 만드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저는 많이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 소설도 좀 그런 방향으로 좀 읽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했어요. 왜 그랬냐면 이 소설 중에 유일하게 연작으로 쓴 게 오래전 김숙희하고 남을 혐오하게 될 박창수에게라는 소설이 있는데 그 소설 속에 나와 있는 김숙희는 굉장한 수치를 지금 느껴서 그 수치가 종래에는 어떤 행위까지 연결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느낀 건 분명히 수치이고 또 부끄러움이기도 맞지만 사실은 그건 굉장히 구조적인 지점으로 이 사람이 수치를 느끼게 만들고 부끄러움을 만들게 한 뭐 경제적인 논리도 있었고요. 또 뭐 어떤 우리 사회의 어떤 그 집의 구조의 문제일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걸 모욕으로까지 느끼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 그것들이 폭발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죠. 하지만 단어 그 뜻대로 파악하면 이 소설도 수치는 뭐고 모욕은 뭐다 이렇게 구분될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구분되지 않게 되길 바라면서 이 소설을 썼습니다. 그래서 조금 혼란을 줄 수도 있지만 그 혼란 그 자체가 저한테는 좀 저한테는 이때 이 소설을 쓸 때 마음이기도 했습니다. 그 수치, 부끄러움, 모욕감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가 관성적으로 알고 있는 속뜻은 최미진은 어디로에서 이해하고 아까 말씀하신 나를 혐오하게 될 박창수에게와 오래전 김숙희를 읽을 때는 말씀하신 대로 이 경계가 모호해집니다. 속뜻이.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뭐지 이런 생각하면서 읽었거든요. 말이 나온 김에 오래전 김숙희와 박창수 이야기를 나눠보면 저희 수업을 진행할 때 이제 구성원들이 가장 복잡하게 힘들게 가슴 아프게 읽었던 그런 작품들입니다. 왜냐하면 상식선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김숙희라는 사람의 감정을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그것도 저희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인과관계론적으로 사물을 이해하는 방식, 사람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바라보니까 충돌하게 되는 지점이었거든요. 근데 분명히 김숙희라는 사람은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라오지 않았고 어떠한 애정과 어떤 관계성 이런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은 다음에 성인이 돼버렸는데 자기 주체와 상관없이 어떤 남성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이 소설이 이야기하는 건 계속 맨스플레인 이야기하는 것도 같거든요.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한 존재고 이 소설에도 나오지만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런 식의 어떤 워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많이 복잡하긴 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페미니즘을 담고 있는 소설로도 읽힐 수 있는데 동의하시는지요? 이 소설을 글 무렵에 제가 페미니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긴 했습니다. 사실은 그것도 있었고 페미니즘을 공부하게 된 직접적인 영향은 제 소설에 대한 비판을 좀 받았어요. 그러니까 원래 한국 작가들이요 그 비판에 좀 약합니다. 한국 작가들은 이렇게 책을 내면 악성 댓글이라는 게 잘 안 달려요. 왜냐하면 댓글을 달라면 그 책을 다 읽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의 노력을 기울이면서 그 댓글을 다는 악플러들은 흔치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로 책을 내면 주로 칭찬들을 많이 받습니다. 아, 좋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 나르시즘적인 어떤 그런 생각들에 좀 젖어 있었다가, 한국 사회의 재편, 뭐랄까요. 저는 큰 변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사회의 페미니즘, 이 이론이 또 화두가 직접적으로 대두되는 것들이 저는 우리 사회의 큰 변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변혁과 발을 맞춰서 한국 소설에 대한 재평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이루어졌어요. 페미니즘적 시선으로 기존의 한국 소설들을 좀 바라보면 확실히 어떤 남성 우월주의 뭐 이런 것들이 눈에 띄지 않더라도 그 저변에 깔려 있다라는 것들을 좀 확연하게 알 수 있죠. 그래서 제 소설도 그런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고, 저도 또 그 지점에서 제가 나 또한 무의식적으로 그런 면들이 알게 모르게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좀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것들을 좀 변해봐야겠다. 그런 생각들도 좀 해봐서 제가 한 번도 안 해봤던 것들이 여성화자를 내세웠던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동안. 물론 제가 생물학적으로 남성 작가다 보니까 확실히 남성의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이 편했고 자유로웠지만 작가인데 또 뭐 항상 같은 목소리를 낸다는 것도 성적으로 이것도 좀 뭔가 맞지 않는 거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처음으로 이 김숙희라는 인물의 화자의 목소리, 여성 화자의 목소리로 소설을 써봤어요. 그러다 죽을 뻔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약간 소설의 본질이라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소설가가 소설을 쓸 때는 확실히 좀 연극 배우 같은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물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감정이 이입돼야 되는 순간들이 좀 찾아와요. 그러지 않으면 그 마음에 대해서, 그 내면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플롯대로 혹은 사건대로는 할 수 있어요. 인물의 감정이 입되지 않으면. 그리고 그 사건들을 아주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마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설에서 정확하게 쓸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소설의 정말 중요한 지점은 그 마음과 내면일 수도 있어요. 드러난 사건보다도. 김숙희를 쓰는 기간이 제가 여태까지 단편소설 혹은 중편소설을 쓰는 시간보다 5배 정도 더 길었던 걸로 기억해요. 한 해를 아예 통째로 김숙희를 썼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동안 이제 그 마음에 좀 다가가기 위해서 정말 저하고도 좀 거리가 먼 친구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상식적이지도 않은 행동을 하기도 하고 저와 성장 배경도 많이 다른 친구인데 이런 선택을 했다라는 것들이 그 마음들이 어떨까 그것들에 조금 다가가려고 늘 시간을 오랫동안 책상 앞에서 멍하니 이 친구를 생각하면서 앉아 있었던 시간들이 길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왔던 소설이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되게 별로 좋지 않은 취미이기도 한데요. 이거 한편으로는 제 직업의 비밀이기도 한데요. 제가 심심할 때마다 수원지방법원 그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판결문 같은 것들을 쭉 읽어요. 수원지방법원이 좀 핫해요. 우리나라 법원 사이트들 중에서 그쪽이 아마 그 경기도 쪽 그 법원 그 판결들이 그쪽으로 많이 몰려서 그런가 봐요. 꽤 많고 다양한데 그 판결물들을 좀 쭉 읽어나가 보면 인간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개연성 안에 놓여져 있는데 인간은 결국은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판결물들의 행간을 조금 자세히 읽어보면 어떤 직접적인 사건의 결과들은 대부분 우연적이에요. 근데 그 우연들을 만들기 위해서 쌓아져 왔던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은 판결문에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와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죽인다거나, 어떤 사람이 어떤 것들에 대해서 폭력을 저지른다거나, 이럴 때는 대부분 우발성들이 많습니다. 물론 준비해서 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마음 먹어서.
그런 건 약간 특수로 이제 범죄가 성립이 되는데, 하지만 뭐 준비됐다고 하더라도 그 마음들도 또한 우발적일 때가 많아요. 하지만 그 우발성들을 만들기 위한 그 어떤 쌓아지는 과정들은 그 판결문에 나와 있지 않죠. 저는 김숙희를 이제 말하자면 그런 쌓아지는 과정들로서 봤던 거였어요. 그리고 사실은 오래전 김숙희를 먼저 쓰고 나서 뭔가 내가 김숙희를 이렇게 다루면 안 되겠다. 김숙희를 이렇게 놔두는 것은 내가 소설가로서는 약간 직무유기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뒤에 이제 작정을 하고 김숙희는 더 쓰게 된 지점이 있었고요. 그래서 쳐다도 보기 싫은 소설입니다. 고생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요. 예, 그래서 지금도 울컥했습니다. 사실은. 예. 정말 진짜 꼭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꼭 그 책을 한번, 그 소설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많은 감정이 들게 하는 소설이거든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김숙희가 15년 만에 자수를 해서 이제 하준영 팀장과 만나서 다시 한번 진술서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15년 전에는 일반적인 방식이었죠. 형사가 정한 대로 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물어보는 자의 세계관으로 답변을 강요하죠. 답정론. 그럼 그에 맞는 답밖에 할 수 없고. 근데 15년 만에 자수를 한 상황에서 김숙희는 이제 진술서라는 형태, 글쓰기라는 형태로 쑥 쓰게 되죠. 거기에 이제 자신의 소회를 다 털어놓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전 김숙희는 정재민의 시선에서 쓰인 그 소설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준영 팀장은 정재민을 불러서 이야기할 때 김숙희의 진심 따위는 안중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미 이 사건은 김숙희 너의 진심은 중요치 않고 여자가 개입되어 있는 살인사건은 반드시 치정관계에 얽힌 사건일 것이다. 너는 그러한 존재야. 이런 구도를 읽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남성 우월주의 아니면 어떤 한 세계를 바라보는 편견이 얼마나 꺼풀이 벗겨지는 게 힘든 일인가. 그 다음에 역으로 또 이야기하면 글쓰기라는 것은 말하기하고 달라서 정말 한 자신의 속내를 정직하게 긴 시간과 함께 적어내려는 과정인데 이 행위 자체도 믿을 수 없는 것인가. 타인이 볼 때는. 뭐 그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정재민의 형식은 자백인 거고 김숙희의 행위는 고백이 차원의 것들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김현수 작가의 7회의 마지막이라는 소설을 읽었는데 북한에는 작가 동맹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뭔가 자백위원회 같은 게 열리나 봐요. 그러니까 창작이 부진한 작가들을 이런 데다 앞에다 세워놓고 저희는 카메라를 찍고 있지만 이 앞에 다른 작가들이 쭉 있으면서 저 사람의 창작 부진에 대해서 자백하는 거죠. 창작 부진이라는 것이 사실은 좀 우습잖아요. 내가 좀 글을 쓰기가 좀 안 되니까 지금 창작이 안 된 건데 무조건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자백을 하려면 뭔가 없는 사실까지도 혹은 또 이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한 개연성의 차원들이 이 안에 계속 포함이 되는 거죠. 하지만 김숙희가 하고 있는 고백은 사실은 누군가에게 이게 말하기 위한 거라기보다도 스스로에게 스스로의 말을 하는 지점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뭉텅뭉텅 서사가 비어 있을 수도 있고 개연적으로 마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 차이가 굉장히 좀 큰데 그 차이를 좀 쓰고 싶기도 했고요. 근데 제가 지금 자백을 하자면요. 어디 가서 제 소설에 대해서 한 편 한 편 이렇게 꼼꼼하게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작가들은 왜 그런 일들을 잘 안 하냐면요.
막 말을 하다 보면 약간 변명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뭐랄까요? 나 쓸 때 별 생각이 없었는데 뭐 이렇게 하다가 아이 뭔가 그랬는데 자꾸 이제 제가 지금도 자꾸 이게 벌써 우리가 대담한 지 조금 시간이 지나가면서 생각이 드는 게 내가 자꾸 포장하고 있구나. 뭔가 작가로서의 어떤 그 독자들에게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또 지금 대담하는 선생님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없었던 것들을 지금 만들어내는 것들은 아닌가라는 생각까지도 좀 드는데 분명히 그렇게 자백하고 고백은 좀 다를 거예요. 아마 제가 이제 오늘 여기가 끝나고 나서 차로 가면서 혼자 막 생각을 할 거예요. 오늘 거를 복귀하면서. 그땐 정말 고백이 되겠죠. 그러면서 아마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왜 없던 말도 이렇게 꾸며서 하니? 뭐 이런 생각들도 좀 더 많이 하게 될 수도 있다. 아마 자백과 고백은 그런 지점에서 조금 좀 다른 지점에 놓여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합니다. 근데 뭐 이 소설이 허투루 쓰여졌다면 작가님 하신 말씀이 제가 공감이 됩니다만 방금 하신 말씀은 전혀 공감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 정치한 세계, 그 불완전한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마음, 삼라만상의 최고의 별종으로서 그런 종적 특징을 가진 인간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러이러한 행동들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너무 정교하게 쓰셨어요. 그 말씀은 제가 절대 공감하지 못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김숙희의 어떤 그런 행위, 자아를 찾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보이거든요. 글쓰기도 마찬가지고 끝까지 정재민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쿨하게 하는 모습이라든지 나는 내 자아를 찾았으니까 됐어.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면 다음 질문은 아까 말씀하신 거 조금 연계되는 질문인데 그 창작물은 세상에 노출되는 순간 작가의 것이 아니라 독자의 것이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궁금한 거는 작가님이 분명히 썼을 그 주제의식 어떤 장치들 이런 것들 독자들이 좀 캐치해서 봐주세요 이런 마음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세상에 노출되는 순간 작가의 것이라는 그 어떤 독자 권력 때문에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이 독자의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적절한 예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 소설에 실린 이 소설집에 실린 단편 소설 중에 권순찬과 착한 사람들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의 일부분이 얼마 전에 고등학교 1학년 애들 그 모의고사 국어의 그 지문으로 나왔나 봐요. 뭐 그럴 수도 있었겠죠. 저는 몰랐는데. 근데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5층에 저랑 그 종종 그 재활용품장에서 만나거나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앞에서 만나시는 그 학원 국어과 선생님이 계세요. 또 어느 날 밤에 재활용 그거 하러 나갔는데 이분을 거기서 만났어요. 재활용품장 앞에서. 그랬더니 잘 만났다고 잠깐 앉아보라고 그래서 그 앞에 벤치에 앉히더니 그 고1 그 국어고사 문제집을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문에 문제가 5개가 나왔어요. 그걸 저한테 풀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걸 풀고 있으니까 이분이 계속 스마트폰으로 그거를 찍었어요. 아마 학원 그 홍보에 쓰시려고 하셨나 봐요. 봐라, 우리 학원에서는 문제집에 나오는 저자도 와서 이 문제를 풀게 한다라는 어떤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근데 그 5문제 중에서 제가 3문제를 틀렸어요. 그게 주로 이 작품이 뜻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뭐 이렇게 해서 사지선다형으로 나오는 거였는데 약간 알쏭달쏭한 게 문제를 좀 꽈놨어요. 그래서 그렇게 틀렸더니 이 학원 강사 선생님이 너무너무 실망을 하셨어요. 제가 이걸 쓴 게 맞을까?
이런 생각들도 하고요. 사실은 저자들은, 작가들은, 제 동료 작가들은 자기의 작품이 교과서에 실리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문이 실리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일부분만 이렇게 실리는데, 소설은 일부분만 실리면, 일부분만 읽으면 그것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막 이렇게 서머리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것들도 사실 아니고요. 아까 우리가 김숙희 얘기할 때 말한 것처럼 소설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에 그 내면에 대한 묘사들이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그것들은 사건에서 대부분 다 삭제되죠. 서머리 할 때는. 그렇게 해서 좀 교과서에 실리는 걸 싫어하는데, 또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저작료를 굉장히 싸게 줘요. 정말 그냥 강탈해 간다는 느낌까지 좀 들 정도로, 그 책을 만드는 것은, 교과서를 만드는 것은 좀 그렇게 하고, 좀 저작료 예외 범죄 드는데, 그것도 그렇지만 교과서라는 것은 뭔가 국민국가에서 국민을 무언가 한쪽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좋은 어떤 교보제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수단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소설은 그런 수단으로 쓰여지는 것들은 아니에요. 어쩌면 굉장히 많은 예외들을 만들어내는 데 노력하는 것들이 소설인데, 그런 것처럼 저는 지금도 아까 뭐 선생님이 이렇게 이 소설을 보고 제 소설을 보고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지점들도 막 이렇게 얘기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게 작가로서의 즐거움입니다. 제가 미처 생각하지 않았고 내가 이렇게 원래 계획했던 것들은 아닌데 독자들은 그것들을 다른 쪽으로 받아들이고 다른 쪽으로 이상으로 더 너머의 것들로 해석할 때 그때가 어떤 느낌까지 드냐면 정말 이 소설이 이 인물이 그냥 살아버렸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 뜻과 동일하게 느끼면 그 정도에서 받아들여지면 그냥 이게 좀 너무 단순하게 소설이 만들어진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까지도 좀 들게 돼요. 그래서 조금 더 번져나갔으면 좋겠다. 다른 뜻으로 오독하길 바란다. 라는 생각들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권순찬과 착한 사람들도 저희 수업하면서 참 많이 좋았던 그런 캐릭터, 권순찬 씨. 그거 보면서 진짜 이 사람은 103동 502호 김성만 씨한테 돈만 받으면 되는데 그 워딩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자신의 기대와 자신의 의사를 섞어서 제3의 어떤 의견과 생각을 만들어내서 어떤 서사를 끌고 가는 장면. 그래서 모금을 해서 돈을 줬더니 권순찬 씨는 김성만 씨한테 돈만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 도와주는 사람들의 선의와 호의, 물론 감사하지만 권순찬 씨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죠. 그렇게 거절을 했더니 이제 전환의 문장, 갑자기 이 돈에 대한 이자를 받으려 한다고는 소문이 떠돌기 시작했다. 그게 이제 이 소설에 저는 가장 중요한 문장 중에 하나로 봤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김성만 씨가 등장하는 장면, 그런 장면도 참 신선했고, 그래서 권순찬과 착한 사람들은 다 읽고 나서 사람들이 이게 뭐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마지막에 김성만 씨가 나타났다는 것, 그거를 주제의식과 연결을 잘 못 시키시더라고요. 근데 읽으면 읽을수록 그게 이거였구나. 왜 꾸준 사람들에게 화를 내는지. 그런 점에서 역시 소설은 또 제독, 삼독이 중요하다. 뭐 그런 걸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근데 또 계속 제 소설 얘기하시니까 제가 좀 그런데요. 요즘은 너무 소설들을 많이 안 읽으시죠. 독자분들한테 재밌는 것들도 많고 소설 외적으로 재밌는 것도 많고 제가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 대부분 다 문학하러 온 친구들인데도 불구하고 아유 소설 좀 읽어라 라고 얘기하면 아유 선생님 전 넷플릭스 보냐고 바빠가지고 그래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미 말하자면 굉장히 철저하게 소설을 읽고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너무너무 공감하지만 어느 한편으로는 아유 그냥 좀 읽었으면 좋겠다. 제 것들 말고도 솔직히 한편으로는 저 말고도 한국 작가들이요. 그 요즘에 제가 뭐 외국 작가 소설도 많이 읽고 한국 작가 소설도 많이 읽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단편 소설로만 보면 한국 작가들의 역량이 정말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한국어로 이런 소설들을 읽을 수 있는 것은 참 복받은 일이구나라는 것들을 좀 새삼 깨달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 저 또한 소설을 쓴다는 것은 어떤 다른 소설들로부터 영향권에서 받아서 그 영감 아래서 소설을 쓸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소설을 잘 못 쓰고 있을 때는 독서를 많이 못하고 있을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독자분들이 그런 의미에서 제 소설뿐만이 아니고 막 다른 작가들의 소설 너무너무 좋은 작가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영향을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소설 정말 많이 읽어 주십시오.